오래된 차는 폐차장으로 가지만은 오래된 포르쉐는 박물관으로 간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정도로 우아하면서도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명품차란 말입니다. 이 차를 타는 사람을 보면요, 너 성공했구나, 이런 말도 자동으로 나오고요. 물론 이제는 길에서 자주 보여서 과소평가되기도 하지만은 실제로는 사람들의 드림 스포츠카에 가까운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급 스포츠카들은 보통 장인들이 정성을 들여서 수제작을 하는데, 포르쉐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양산형 차라는 걸 아시나요? 그리고 사실 스포츠카로는 분명 쇠락하는 회사였는데 뜬금없는 자동차 종류로 돈을 폭발적으로 벌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22년에는 폭스바겐 그룹에서 포르쉐를 상장시켜서 잠시나마 유럽에서 가장 비싼 차 제조사가 되기도 했죠. 한때 인기 차종이 단 하나뿐이어서 몰락을 앞두던 포르쉐는 어떻게 럭셔리카의 대표 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수요시장 우아한 포르쉐의 비밀입니다. 포르쉐는 페르디난트 포르쉐와 그의 사위가 만든 회사입니다. 로고의 그 정체성이 보이죠? 말은 포르쉐가 탄생한 슈투트가르트의 문양이고, 방패는 슈투트가르트가 속했던 비르텐베르크주의 당시 문양이었거든요. 포르쉐는 원래 자동차 제조가 아니라 설계와 컨설팅만 담당했었습니다. 히틀러가 국민을 위한 저렴한 차를 만들라는 요청에 설계한 게 38년에 나온 폭스바겐 비틀이었죠. 물론 시기가 시기라서 당시에는 제대로 된 생산은 안 됐고 47년에서야 본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포르쉐는 39년에 베를린 로마 경주 대회에서 달릴 비틀의 레이싱 버전을 디자인합니다. 물론 전쟁으로 대회가 취소되면서 이 차량은 달리지 못했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는 포르쉐의 기반이 되는 첫 자동차가 되었죠. 2차 대전 동안 포르쉐와 회사는 다른 독일 기업들과 같이 나치의 군수물자 제작에 돌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페르디난트 포르쉐는 전차 개발에 참여했었고요. 이 이력 때문에 2차 대전 후에 전범 판결로 감옥에 가기도 했죠. 이 시기에 아들이 회사를 이끌면서 기업의 기틀을 다졌어요. 바로 포르쉐 최초의 자동차 356의 개발이었죠. 비틀의 레이싱 버전 컨셉에서 출발해서 비틀과 폭스바겐 부품을 일부 공유한 스포츠카를 만든 거예요. 이 356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포르쉐 특유의 디자인을 좋아하는 팬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잠깐이지만 소형 트랙터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포르쉐의 명성을 만든 건 바로 포르쉐 911입니다. 이 911은 356의 후속 모델이자 곧 포르쉐를 대표하는 모델이 됐고,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많은 팬층을 확보했죠. 911은 이렇게 포르쉐의 성공을 이끌었지만 이걸 빼면 아무것도 없는 게 큰 문제였습니다. 이후 출시되고 살아남은 모델들도 결국 911의 개량형이었고요. 이 문제가 발목을 잡아서 80년대 들어서는 포르쉐의 쇠락이 시작되었죠. 이 때문에 포르쉐를 소유한 오너와 문제가 생겨서 2년에 한 번씩 수장이 교체되기도 했고요. 또 80년대 후반부터는 경기 불황으로 스포츠카 판매가 감소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포르쉐는 지금과 달리 당시엔 쇠락하는 회사의 이미지였죠. 포르쉐의 부활은 9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때가 벤델린 비데킹 회장이 부임했던 때죠. 비데킹은 도요타의 생산 방식을 도입하면서 체질을 개선했죠. 부품과 프레임 등을 공유하면서 비용도 줄였던 거예요. 또 박스터를 출시하면서 대중성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포르쉐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 전설적인 차가 하나 등장했죠. 바로 카이엔입니다. 카이엔은 포르쉐에게 정말 이질적인 차량입니다. 스포츠카만 만들던 포르쉐가 뜬금없이 SUV를 만들었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당시 포르쉐 팬들에게는 욕을 엄청 먹었어요. 포르쉐의 전통을 깨버렸다, 포르쉐답지 않은 실패작이다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매니아들의 평과는 달리 이 차는 포르쉐의 구세주가 됩니다. 포르쉐뿐만이 아니라 스포츠카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낮은 실용성입니다. 주행에 모든 초점을 뒀으니까 차체가 엄청 낮았고 덕분에 방지턱 하나 넘기가 힘들었죠. 물론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보다는 좀 괜찮았지만 여전히 데일리카로 쓰기에는 너무 까다로웠거든요. 물론 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차가 여러 대니까 포르쉐건, 람보르기니건, 페라리건, 세컨드카로 타면 나쁘진 않았는데요. 기껏 해봤자 차를 한두 대만 소유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차였죠. 그런데 이때 카이엔이 등장한 겁니다. 카이엔이 등장했던 2002년은 전 세계적으로 고급 SUV에 대한 수요가 막 늘어나던 시기였습니다. SUV 자체가 원래 실용적인 차이기도 했고요. 그런 상황에서 카이엔은 실용성도 높았고 엄청난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차였죠. 추가로 포르쉐 브랜드의 명성도 이미 있었고요. 여러모로 포르쉐의 높은 진입 장벽을 크게 낮춘 차였던 거예요. 덕분에 포르쉐의 판매량은 이때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오르게 됩니다. 2002년에 판매한 카이엔만 5만 5천여 대인데요. 이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 인기였던 대표 차종인 911이 그 반도 안 팔렸거든요. 드디어 포르쉐에서 대중성에 엄청난 잠재력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포르쉐에 있어서 대단히 큰 강점이 되었고요. 포르쉐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처럼 장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기계로 만드는 자동차입니다. 그 덕분에 대중성 있는 스포츠카라는 다소 애매한 포지션이었죠. 하지만 애초부터 대중성 있는 고급차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후에는 소형 SUV 컨셉의 마칸도 성공하면서 포르쉐를 이끄는 쌍두마차가 됩니다. 실제로 카이엔과 마칸이 포르쉐 전체 생산량의 60%가 넘기도 하고요. 이런 대중지향적 변화가 포르쉐의 현
현재 명성을 만든 거죠. 이렇게 회사股권이 꽉 차니까 포르쉐 측에서는 폭스바겐 그룹을 인수하겠다는 해프닝도 벌어졌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포르쉐가 폭스바겐 그룹을? 네, 거꾸로 폭스바겐이 인수됐죠. 이렇게 인수된 이후에도 포르쉐의 존재감은 많이 컸습니다. 2019년에 폭스바겐 그룹 생산차가 약 1100만 대인데요. 그중 포르쉐는 고작 25만 대 정도였습니다. 2% 정도였던 거죠. 엄청 작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2%가 그룹 총 매출의 10%, 영업이익의 30%를 차지했던 거죠. 그냥 알짜 그 자체였던 거예요. 420만 대를 판 폭스바겐과 150만 대를 판 아우디가 25만 대를 판 포르쉐의 영업이익이 비슷하다는 게 진짜 엄청난 거죠. 이 때문에 폭스바겐 측에서 포르쉐를 상장시킨 것이기도 합니다. 페라리가 상장해서 큰 성공을 거둔 것도 봤고 폭스바겐이 계속 품기에는 너무나 큰 기업이기도 했으니까요. 분명 상장만 하면 페라리가 그랬던 것처럼 포르쉐도 고평가를 받을 것이란 판단이었습니다. 2022년 포르쉐의 IPO는 당시 유럽 IPO 딜 역사 중에서도 손꼽히는 메가딜이었어요. 물론 수요가 비탄력적인 페라리와 다르게 공장에서 생산되는 포르쉐는 스포츠카 수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특히나 대중성을 노린 카이엔과 마칸 그리고 타이칸을 주력으로 내세우니까 전과 달리 경기 변동에 취약한 거죠. 바로 이 차이 때문에 페라리는 상장 이후 쭉 우상향이지만 포르쉐는 고점을 찍고 한풀 꺾인 겁니다. 같은 고급 스포츠카 메이커임에도 다른 평가를 받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죠. 물론 포르쉐의 대중화 전략은 람보르기니와 페라리도 SUV를 내게 할 정도로 시대의 흐름을 뒤바꾼 성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포르쉐의 판매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포르쉐는 여전히 꿈만 같은 차입니다. 포르쉐가 파고든 부분이 바로 이거였죠. 때로는 전략을 위해서 브랜드의 전통이나 이미지를 접을 필요도 있다는 것을 포르쉐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LVMH가 택한 길처럼 대량 생산 명품의 길을 택했는데요. 이 전략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포르쉐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